안녕하세요, 신테라입니다. 영화를 보시고 화질이 나빠서 놀라셨죠? 네, 제가 봐도 화면 상태가 매우 나쁘네요. 저도 차라리 공개하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기록 보존이라는 명목하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영화의 음성 해설은 상당 부분 기술적인 용어나 설명이 많아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가 가실 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는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기 전까지 약 8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 준비하고 만든 영화입니다. 1992년 처음으로 8mm 단편 영화를 만들면서 SF 영화 만들기의 가능성과 재미를 느끼고 또다시 SF 영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96년 컴퓨터 기술의 향상으로 인해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동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축적해온 영화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향상되어진 컴퓨터 기술의 힘을 빌어 다시 한번 SF 영화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96년 1월 부모님의 힘을 빌려 거금 350만원짜리 파워 매킨토시 7500 컴퓨터를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동안 컴퓨터의 사용법과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그와 함께 친구 구성호가 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수정과 보완을 통해 엔드로피아 시나리오를 완성했습니다. 엔드로피아는 제목 그대로 엔드로이드와 유토피아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인간이 만든 엔드로이드가 진화해서 결국엔 인류를 공격하고 말살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를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드시죠? 네, 맞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터미네이터, 스타워즈, 블레이드 러너 같은 영화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동안 제가 사랑해오고 즐겨보던 영화들의 매니아적인 요소가 다분히 곳곳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엔드로이드의 뜻은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입니다. 사실 영화에 나오는 엔드로이드는 클론에 가깝습니다. 즉, 무성생식에 의한 복제 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엔드로이드라는 어감이 마음에 들어서 클론이라 하지 않고 엔드로이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영화의 세계관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 여러 가지 설정 자료도 공부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1960년대 초 아프리카 개구리로 최초의 클론 동물 복제에 성공한 실제 사례나 1981년 핵 이식으로 3마리의 쥐를 복제했다는 정보들을 접하고 그에 이은 21세기 복제인간 탄생에 관한 연대기를 만들었고 그 연대기를 서기 2067년까지 설정했습니다. 영화 속에 많은 정보들을 넣고 싶었지만 워낙 방대한 내용과 스케일이 큰 장면들이 필요했기에 결국 다 넣지 못하고 이렇게 한 명의 인간 주인공을 가지고 작은 에피소드의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어서 장편 영화를 만들 수 있다면 더 많은 이야기와 등장인물,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를 갖춘 영화로 만들고 싶네요. 영화 속의 배경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을 지었는데요. 하나는 주인공인 인간이 새장같이 생긴 곳에 갇혀있는 사막 같은 배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과 엔드로이드가 싸우는 전쟁터 같은 배경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두 배경은 칼라와 흑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실적인 장소와 비현실적인 장소로 구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구분한 것은 조금 더 판타지적인 느낌과 미래에 대한 암울함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기술적인 의미로 보면 그 당시 저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초보적인 수준이었기에 기술의 부족함을 채우지 못했기에 꼼수를 쓴 것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현실적인 장소라는 느낌을 주려고 실제 숲속에 가서 촬영한 장면입니다. 당시 보급형 필름 카메라였던 캐논 스코픽이라는
16mm 카메라를 빌려서 촬영했습니다. 당시 군대를 전역한 친구들이 많아서 군복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고 방독면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어서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장난감 총에 알루미늄 샤시를 잘라 붙여서 미래적인 총처럼 보이게 하려고 개조를 했습니다. 앤드로이드 군인이 손에 들고 있는 인체 판독기 같은 물건은 특별히 제작할 방법이 없어서 집에서 쓰던 전기 면도기를 들고 연기한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으니 뭘 가져다 놓고 써도 그럴듯 했을 겁니다. 이 영화는 컴퓨터 그래픽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용 프로젝트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나리오가 발전되었고 그 시나리오를 영상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단편 영화까지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작업의 편리성과 컴퓨터와의 호환성을 고려해 필름이 아닌 비디오로 촬영하기로 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사막 배경 합성을 위한 컴퓨터 합성은 모두 세트에서 촬영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촬영에 적합한 카메라를 찾던 중 마침 학교 후배가 소니 VX1이라는 최신형 하이팔 비디오 캠코더를 막 구매해서 가지고 다녔는데 그 당시 가장 최고 성능의 비디오 캠코더였습니다. 다행히 후배가 흔쾌히 빌려주어서 그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몇 년 후 소니 VX1000 DV 캠코더가 나오기 전까지 과도기적 카메라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인공이 마시게 되는 저 소변은 스포츠 이온 음료 중에 가장 색깔이 비슷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실제로 마시지 않아도 되는 장면인데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연 배우는 사실적인 연기를 위해 직접 신발에 들어있는 음료를 마셨고 그 맛이 얼마나 역했는지 덕분에 구역질하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표현됐습니다. 그 당시 이 영화의 제작비는 대략 1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촬영용 비디오 테이프 3개, 16mm 필름, 주인공이 갇혀있던 철창, 전쟁터를 위한 세트 제작비, 그리고 후반 작업에 필요한 CD롬 제작 등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촬영 기간은 5일, 편집과 합성 작업은 약 3주일, 녹음에 일주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인공이 갇혀있는 새장처럼 생긴 저 세트는 실제 알루미늄 막대를 을지로 공구상가에서 구입해서 만든 것입니다. 초기 아이디어는 애니메이션 영화 미래소년 코난의 다이스 선장이 사막에 묶여 고생하는 장면이 떠올랐고 우리 영화의 주인공도 사막의 햇볕 아래서 고생하고 있는 장면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아이디어를 따냈습니다. 하지만 엔드로피아의 저 공간은 사막은 아니고 가상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알루미늄 막대를 사와서 드릴로 구멍을 뚫고 볼트 너트로 조립을 해서 동그란 스티로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철창을 완성하고 나니 한쪽 간격이 넓어서 그 사이로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었습니다. 배경 합성을 위한 대형 스크린도 만들었습니다. 원래 배경은 녹색이나 청색 스크린으로 해야 하는데 제작비 문제로 흰색 전지를 여러 장 사다가 벽에 붙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나중에 후반 작업을 할 때 알았던 것이지만 이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컴퓨터로 배경 합성을 할 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소비했고 결과물도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녹색이나 청색으로 배경을 쓰는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 속에 인물과 철창이 배경과 완전하게 합성되지 않고 테두리가 자글자글해지는 원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엔 화면을 흑백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공이 갇혀있는 철창의 바닥은 스티로폼 재질이라서 쉽게 움푹 파이고 찢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색칠까지 자주 벗겨져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하는 연기에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세트 촬영은 편하기도 했지만 힘든 면도 많았습니다. 외부 환경에 간섭 없이 안전한 상황에서 촬영을 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었지만 하루 종일 공기가 안 좋은 지하실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
답답하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촬영을 하게 되어서 피로감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촬영을 끝내야 했기에 모두가 밀폐된 공간에서 하루 종일 한여름의 무더위와 싸우며 정신없이 촬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같이 바카스를 마셔가며 피로와 싸웠던 기억도 납니다. 주인공이 저렇게 미쳐가는 모습이 아마 그 당시 촬영하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하 세트장에는 수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비오는 장면의 촬영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샤워기 같은 장비를 사용할 수도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꽃에 물을 주는 물뿌리개로 물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생각대로 균일하게 물이 뿌려지지 않았고 넓은 부위로 물이 뿌려지지 않아서 여러 번 NG가 났고 결국엔 주인공의 얼굴 주변으로만 비가 오는 것처럼 화면을 좁게 촬영했습니다. 소녀로 등장한 여배우는 당시 신입생으로 들어온 후배였는데 앳된 모습이 영화에 어울려서 캐스팅했습니다. 아직 연기 경험이 없어서 어려워했지만 새로운 방식의 영화를 만드는 것에 신기해하며 재미있게 촬영에 임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소녀가 걸어오고 돌아가는 장면은 세트장의 공간이 좁아서 원하는 거리만큼 멀리까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하 세트장의 대각선 길이로 최대한 거리를 만들어 가까스로 걷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전쟁터 벙커 세트는 스티로폼에 스프레이 라카를 뿌리면 부분적으로 녹아내리는 성질을 응용해서 지형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래주머니에 신문지를 구겨 넣어 본드로 붙이고 그 위에 찰흙과 잡초를 뽑아다 붙여 최대한의 사실감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배경은 검은 천을 벽에 붙여서 밤 분위기를 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배경을 가리는 효과를 주었고 나중에 컴퓨터 후반 작업에서 레이저 광선을 그리는데도 편리하도록 작용을 해주었습니다. 불꽃놀이용 폭죽을 이용해 카메라 앞에서 마구 던져 폭약이 터지는 효과를 내었습니다. 신나를 분무기에 넣고 라이터에 켠 채 뿌리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화염 효과를 내주었습니다. 자칫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는 위험한 작업이었는데 그런 안전의식도 없이 무모하게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화염이 솟아오르는 것에 맞춰서 콩가루와 시리얼을 갈아 만든 혼합물을 화면 밖에서 안으로 마구 집어던지면 배우들이 그에 맞춰 엎드리거나 피하는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남자 아이들의 로망이었는지 전투 장면의 촬영이 끝났는데도 남은 폭죽과 화염을 실컷 던지고 터트리며 전쟁놀이 하듯이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인간들의 소총은 미래의 총기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완구점에서 프라모델 총을 구입해서 몇 가지 개조를 하였습니다. 인간군의 총기는 베레타 M12S 자동소총에 레이저 발사구처럼 보이게 알루미늄 파이프를 앞에 붙이고 뒷부분은 실리콘 총을 달아서 개머리판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밤장면의 조명은 주피터 조명기에 청색 젤라틴을 붙여서 달밤의 분위기를 내주었습니다. 다행히 비디오라서 어둡지 않게 피사체가 보이긴 했지만 적은 광량 때문에 화면에 노이즈가 많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사용할 조명 장비가 없어서 빨간색 회전 경광등을 대안으로 사용해 위기감을 표현했습니다. 주인공이 다시 깨어난 앤드로이드 지역의 실내 장면은 가지고 있는 제작비로는 더 이상 어떤 세트도 만들 수가 없었기에 꿈이나 천국 같은 느낌으로 효과를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법은 조지 루카스 감독의 영화 THX 1138에서 아이디어를 따왔습니다. 하얀 배경에 노출을 오버시켜서 꿈속 같은 효과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앤드로이드 장르와 복제인간들의 의상도 복제인간이라는 이름에 가장 어울릴 만한 옷을 만들고 싶었지만 가격과 시각적 효율성을 고려해서 검은 천을 재활용하고 밧줄을 이용해 친구의 누나께서 한 땀 한 땀 바느질과 가위질로 제작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스타워즈에 나오는 제다이 의상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촬영된 영상은 120분짜리 테이프 3개 분량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영상이 촬영되었고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편집하려고 하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디지털 후반 작업은 여러 가지로 편리한 작업이기도 했지만 반면에 컴퓨터 성능의 한계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캡처 보드도 없이 저사양의 CPU와 그래픽 카드만 가지고 렌더링 작업을 해야 했고 적은 용량의 하드디스크에 많은 영상을 담는 것이 불가능해서 결국엔 320/240 사이즈의 해상도로 화면을 설정하고 엄청난 압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작동 가능한 움직임을 위해 초당 12프레임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움직임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적어도 1080p에 30프레임이나 60프레임의 고해상도 화면은 당연시 되었지만 그때는 640/480 해상도도 개인용 컴퓨터에서 구현하기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편집과 합성은 주로 프리미어를 통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영상을 캡처해서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는데 저장 용량의 압박이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저의 매킨토시 컴퓨터 하드디스크 용량은 1기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용량이 꽉 차버린 것이죠. 결국 다시 처음부터 필요한 분량만큼만 머리로 편집을 생각하면서 OK 장면만 캡처받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테이프를 찾아서 부분적으로 캡처받는 식으로 작업했습니다. 이렇게 편집된 영상에서 배경 합성이 필요한 부분에 스트라타 스튜디오 프로라는 3D 프로그램으로 만든 사막 배경을 불러와 합성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서남북, 동남남서, 서북, 북동으로 8방향을 나누고 여기에 각 방향마다 로우 앵글과 하이 앵글로 각도를 나누어 주었고 롱샷과 미디엄샷으로 거리를 나누어 배경을 캡처했습니다. 합성할 때 인물과 배경의 거리감이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 배경에 블러 효과를 주어서 초점을 흐리게 하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전투 장면에서 레이저가 발사되는 장면은 포토샵으로 매 프레임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이를 다시 프리미어로 불러와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오프닝 장면에 나오는 계곡을 질주하는 시점샷은 스트라타 스튜디오 프로와 매크로미디어 디렉터의 애니메이션 기능을 합성한 것으로 한 번 렌더링 하는데 24시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매킨토시 컴퓨터의 CPU 속도는 100MHz, 메모리는 32MB였는데 이 정도 장면을 돌리는데 정말 버거운 성능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복제인간 군인들이 나오는 장면은 한 사람을 복사하여 여러 번 붙여넣기 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후반부의 군중 장면도 역시 4명의 출연자를 복사하여 여러 번 붙여넣기 했습니다. 다행히 사운드는 하드웨어가 받쳐줘서 그런대로 고음질로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많이 쓰는 프로툴이나 로직 같은 프로그램은 쓸 수 없었기에 사운드 에디트라는 단순 음향 프로그램과 컴퓨터용 마이크로 대사를 조각조각 녹음하였고 녹음된 소리를 프리미어에서 트랙에 나누어 그 조각들의 녹음 파일을 화면에 맞추는 방식으로 작업했습니다. 동시 녹음을 할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편집된 화면을 보면서 일일이 대사와 효과음을 따로따로 녹음해야 했습니다. 오프닝과 엔딩에 나오는 음악은 원래 메탈리카의 아이 오브 더 비홀더라는 음악을 사용했었는데 저작권 때문에 이번에 리마스터링 작업을 하면서 가라지 밴드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메탈리카의 음악의 느낌에는 근접하지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음악들은 그 당시 작곡을 전공하고 있었던 친구 이상윤이 음악을 만들어 주었는데 미디 파일이 저의 매킨토시 컴퓨터에 입력이 되지 않아서 카세트 테이프에 한번 녹음하고 음원을 다시 컴퓨터에 입력을 했더니 음질이 떨어지고 노이즈도 생겼습니다. 편집된 동영상은 그때그때 씬별로 CD롬으로 저장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컴퓨터 용량이 모자라서
600메가 이상 용량이 차면 700메가짜리 외장 하드에 옮겨 담아 용산 전자상가에 있는 CD 구워주는 업체로 찾아가 CD롬으로 백업을 받아오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CD롬 라이터가 매우 비싸던 시절이었습니다. 요즘엔 쓰지도 않는 CD 한 장을 백업받는데 용산에 가서 백업을 받아왔던 것이죠. 이렇게 백업받은 CD가 10장이나 되었고 최종 편집은 이 10장의 CD에 들어있는 편집본을 번갈아 컴퓨터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편집을 했습니다. 결국 최종 편집본은 한 장의 CD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비록 화질도 나쁘고 컴퓨터 그래픽도 낮은 수준의 영화였지만 친구들과 함께 완성된 영화를 볼 때는 정말 뿌듯하고 뭔가 큰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6개월간의 노력과 고생이 헛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 만들 새 영화도 어떻게든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때마침 서울 단편영화제에서 단편영화 작품 공모를 했었는데 이 영화를 출품해보자는 친구들의 권유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컴퓨터는 영상을 입력만 할 수 있고 출력을 해주는 단자가 없었습니다. 제 매킨토시보다 한 단계 높은 성능을 가진 파워 매킨토시 8500 제품이 필요했습니다. 주변의 수소문 끝에 친구의 친구가 그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서 비디오 테이프로 옮겨 담을 수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녹화된 테이프를 영화제 접수 마감날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우리 영화가 영화제 본선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꿈꾸던 단편 영화제에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영화제에서는 작품 규격을 16mm와 35mm 필름으로만 제한을 했기에 비디오로 만든 영화를 상영하는 데 난관이 생겼고 이 영화를 어떻게 필름으로 옮겨야 할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업체를 찾아봤는데 필름을 비디오로 변환시켜주는 곳은 있었지만 비디오를 필름으로 옮겨주는 곳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비디오 화면을 필름 카메라로 찍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브라운관 모니터는 영화 필름과 프레임 수가 달랐기 때문에 화면이 깜빡거리는 플리커 현상이 생겼습니다. 필름의 깜빡거리는 화면으로 촬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또 다른 꼼수를 부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컴퓨터 화면을 친구 집에 있는 액정 프로젝터를 이용해 반투명한 기름 종이에 영사하고 이 화면을 반대편에서 필름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완전히 깨끗한 화면은 아니었지만 다행히 액정 프로젝터는 깜빡임이 거의 없어서 필름으로 옮기는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필름을 현상에서 녹음된 사운드와 합칠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출된 필름은 영화제에서 상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모든 면에서 부족한 영화였지만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로 다른 영화들과 확실한 차별점을 가졌었기에 영화제에서도 실험적이고 독특한 영화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꿈만 같았던 단편영화제의 영화를 상영하고 당당히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며 행복했던 일주일간의 영화제 행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관객과의 대화라는 것도 처음으로 해보고 기자들과 인터뷰도 해보고 영화를 잘 만들면 이런 기회도 주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에 또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앤드로이드와 인간의 싸움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전우들이 앤드로이드들에게 하나씩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면서 끝까지 몸을 사려 살아남는 주인공을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생존 본능 같은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과연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잘 표현되지 못했지만 살기 위해서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통해 과연 인간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영화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처음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필름 작업을 할 때마다 저에게는 큰 장애가 하나 있었는데요. 필름을 만지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름 만지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필름을 쓰지 않고 영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저에겐 큰 매력이었습니다. 비록 필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색감과 아날로그적 감성, 진중함과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었지만 비디오 캠코더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영화 작업은 경제적으로나 작업의 효율성으로나 훨씬 많은 장점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필름 구경하기가 더 어려운 세상이 되었으니 저는 조금 일찍 그런 세상을 경험한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지 필름 영화가 그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